어떻습니까? 일단 나스닥 지금 급등을 했는데 네네. 우리 뭐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 오늘 가지고 모르잖아요. 내일이 진짜 중요하지. 시장의 생각. 예,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제 급등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지만 저는 그냥 강보합 정도로 생각이 되거든요. 2.6%인데 나스닥?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워낙 이 변동성이 크고 파생이라든지 ETF에 대한 그 추종 매매 때문에 옛날에는 한 1% 지금처럼 2% 정도만 상승을 해도 급등했다 이런 기사들이 헤드라인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최소한 3% 이상은 상승해야 좀 올랐네 정도 되지 2%는 저는 뭐 오늘 새벽은 강보합 정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우리 키맨 민재기 팀장님 이 뭐랄까 이제 좀 반등하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좀 세지신 것 같아요. 아니 2.6%를 강보합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건 또 너무 2.6%라는 부분에 너무 흥분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그렇죠. 드리려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보합 정도에 끝났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시장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될 때다. 뭐 FC 끝났다고 그리고 2.6% 올랐다고 이제 상황 종료 이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그러면 이제 중국부터 먼저 한번 보고 또 이제 미국 그다음에 오늘은 유럽 이야기도 좀 할 게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쭉 한번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중국 증시의 연도별로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를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으셔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제가 이 오전에 방송 진행할 때 너무 부럽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죠? 중국 증시. 네,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너무 부럽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자금 유입마저도 2022년도 들어와서 다시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매도로 전환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순매수로 중국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이 부분이 중국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계속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부진한 거 같고 중국 증시 대비해서 뭔가 외국인들을 봤으니까 중국을 우리보다 더 미인으로 봤겠죠, 그죠? 그렇죠. 뭐 똑같은 자금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을 바로 옆에 있는 나라를 봤을 때 누가 더 매력적인지를 보고 선택을 했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마 오늘 FMC 끝나고 나니까 우리도 아마 다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상당히 좀 강한 인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가지 선택지의 차별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아무튼 중국 증시가 최근에 강했던 이유가 경기 부양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수급적인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 이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정도 중국 증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안화의 흐름인데 위안화는 근데 오늘 새벽에 이렇게 살짝 안정을 찾는 모습입니다. 위안화는 강세 흐름으로 6.78 정도에서요. 6.75 정도로 이렇게 살짝 내려와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하는 위안화 연동이 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조금 한번 기대를 살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중국 상해 지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면서 계속 상승 추세가 요즘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는 보시면 약간 조금 기분 나쁜. 그래서 저기 우리가 보통 고점에서 나오는. 네네네. 약간 많이 올랐을 때 나오는 우리가 이걸 비석형이라고 표현을 기술적 분석 과거에 이제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영망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영망치이기도 하고요. 영망치. 비석형은 그럼 어떤 비석형? 거죠? 저기 무덤 앞에. 네, 무덤 앞에. 살짝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어제는 장례식장 어제 민 팀장님이 장례식장 보여줬어요. 맞았습니다. 지금 장을 하락장이냐 조정장이냐 묻는다면 여의도에서는 장례식장이다. 근데 대표님이 썰렁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망치는 이렇게 생겼고 영망치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요 그림은 별로 갑자기 또 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출회된 게 아닌가. 이 캔들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그죠?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자, 중기적으로는 어쨌든 2주 연속으로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가면서 글로벌 내에서 가장 아직까지는 양호한 그런 에너지를 중국 증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또 한 번, 부럽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에 이어서 이제 미국 쪽 흐름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이미지 여기 배너 이미지 보시면 달러 20달러짜리 지폐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소비 관련된 뭔가 데이터가 나왔거나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매 판매입니다. 리테일 세일즈라는 것은 소매 판매고 그 fall이라는 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치 못 미치는 소매 판매가 나왔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3인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0.3으로 이렇게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왔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중요한데요. 시장에서 컨센서스는 플러스 0.2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마이너스 0.3% 정도로 나와서 전월 대비입니다. 그래서 살짝 이거 소비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데이터가 어제 나왔다. 미국은 어쨌든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고 GDP의 70%가 제가 이제 소비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 압력에 따라서 소비가 위축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살짝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은 이렇게 주춤하는 모습이 과거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연속으로 추세적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다음 달에는 조금 회복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래서 미국 5월달 소매 판매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하락했다라는 게 지금 헤드라인으로 오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속에서 처음으로 소비가 지금 줄어든 걸로 이게 이제 걱정거리인 거죠. 앞으로 또 계속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경기 침체, 리세션,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는데 실적은 떨어지는 이러한 부분들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진짜 그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근데 다행인 부분은 자동차, 휘발유, 식료품 이런 이제 좀 변동성이 큰 부분들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휘발유라든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를 이제 근원 물가라고 하잖아요. 핵심 물가. 근데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소매 판매는 또 전월과 비교해서는 큰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는 휘발유라는 얘기입니다. 네, 조금 더 다음 달에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마 제 앞에 출연하신 분들도 다 아마 이 이야기 하셨을 거고 대부분 아침에 뉴스나 TV 보시면 다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가 미리 한번 예상을 해봤었죠. 이 패드워치라는 사이트, 여러분들도 이제 구글에 패드워치라고 치면 제가 보는 사이트를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어제 우리는 미리 제가 한번 PPT로 가지고 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90% 이상으로 75bp 인상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75bp 인상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신에 50bp 인상을 하거나 만약에 100bp를 인상하게 되면 이거는 예상치보다 좀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75bp 인상한 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오늘까지는 네, 다행인 오늘까지는 걸로. 진짜 오늘까지만 놓고 봤을 때 증시의 마지막 종가까지 봤을 때 75bp 인상한 게 시장에서 그렇게는 반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준 게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고 그 흐름에 따라서 일단 비트코인도 하락세가 살짝 멈추긴 했는데 아직까지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21,000달러 정도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가지고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위험 자산 쪽으로 급격한 이동의 흐름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FMC 이후에. 저 테슬라도 지금 보유 많이 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네, 맞아요. 그 상당히 보유 손실이 5억 달러인가? 맞아요. 보유 손실이 보고 있다고. 네, 그렇게 나왔다 어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때문에 아마 충격받는 그러한 기관 투자가들 그다음에 기업들 이슈가 조금 있다가 나라 하나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 나라도 지금 휘청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라고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대통령이 좀 이상한 분이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FOMC 회의의 금리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인플레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완화되는지가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원유라든지 휘발유 가격 이 부분들이 이제 안정을 찾는지 여부가 핵심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다행인데 120달러 부근에 머물던 원유가 오늘은 115달러까지 이렇게 한 하락을 좀 해줬습니다. 다행히 이 부분 하락을 해줘서 그나마 투심에 있어서 살짝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유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핵심은 휘발유 가격이잖아요. 휘발유 가격이 이제 내려오려면 휘발유에 대한 공급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정제 시설 자체가 미국에서 계속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원유를 뽑아내도 정제 시설을 돌려야지 휘발유를 많이 뽑아내는데 그게 지금 안 되거든요. 단기간에 안 되고. 그럼 네. 우리는 정제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화학회사도 요새 주가도 안 좋은데 좀 수혜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제 시설이 좀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2,000원 계속 이상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원유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해외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 원유 가격이 비싸고 원달러 환율이 비싸다 보니까 일단은 원료가 되는 원유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아무리 정제 설비가 있어서 가동을 해도 원가가 비싸다 보니까 뭐 그렇죠. 싸지지 않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제 설비 이 부분이 좀 부족한 이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휘발유 부분을 만들어줄지 뭐 계속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오늘 원유에 영향을 준 부분은 일단 원유 재고 증가 이 부분이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유 재고가 뭐 단기적으로 살짝 증가했다고 뭐 유가가 하락했다 뭐 이런 헤드라인이 있으니까요. 이 정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은 이제 다음 달입니다. 제가 이제 7월 달도 이미 어제 이제 페드워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75bp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다음 달도 이미 거기까지는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기사들은 여전히 자극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이 75bp 인상에 대해서 초강수를 뒀다. 내달 다음 달에도 또 자이언트 스텝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연방기금 선물 시장에서는 예상을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놀랄 만한 저는 뉴스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니까 뭐 지금까지 이렇게 연준이 금리를 올린 케이스가 잘 없었으니까 몇 년 만이라고 그러더라. 18년인가 뭐. 네네. 이렇게 뭐 급격하게 75bp를 한 방에 올린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장에서는 지금 조금 야, 이거는 뭐 물가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도 불사하는 그런 흐름이네라고 생각을 좀 28년 만이라고 하네. 네, 그러니까 이거 뭐 28년이면 제가 20살 풋풋할 때네요. 제가 19살 제가 와, 그때 참 20살. 우리 저 네. 그룹도 피바다고 하니까. 네, 그때 한참 피바다로. 그러니까 네. 그때는 저기가 아니라 풋풋할 때가 아니라 핏덩이 때. 네, 네. 그때 대구 동성로 거리를 제가 피바다로 물들이고 있을 때였군요. 네네. 자, 아무튼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어쨌든 오늘 이제 FOMC 회의가 끝나자마자 국채 금리 시장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최근에 뭐 가파르게 올라가던 미국의 2년물 금리가 3.5를 향해서 갔다가 오늘 3.2까지 이렇게 안정을 찾는 하루는 일단 적어도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10년물 금리도 3.5%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3.28까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래서 국채 금리 시장 쪽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단기적으로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그리고 또 그 되게 혼란스럽긴 하지만 이 채권 투자와 관련해서 올해가 또 최고의 기회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하여튼 근데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워낙 몰라가지고 이 메커니즘을 네.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 방송에서도 815에서도 그 했었는데 한 2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네네. 하여튼 지금 최근 또 우리 채권의 전문가 모시고 우리가 채권을 좀 이해하고 어떻게 거래할 수 있는지 그런 시간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나중에 채권 관련된 컨텐츠가 올라갈 때 한번 투자를 하지 않아도 이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채권 이제 좋은 컨텐츠를 준비해 주시는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채권은 저는 이제 하이드 스프레드라는 것을 계속 보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우리가 관심은 별로 없지만 그렇지. 왜냐 딱딱하고 재미없는 뭐 시장이라서 좀 어렵기도 하고 사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근데 거기가 주식 시장보다 규모가 몇 배나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금융 시장의 안 좋은 시그널과 좋은 시그널은 채권 시장에서 먼저 옵니다. 그래서 내가 채권은 투자를 안 하더라도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방법만 내가 알고 있으면 지금 시장 같은 혼란스러운 부분을 좀 피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내가 채권 시장에서도 돈도 벌고 싶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반대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좀 기다렸다가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 피크를 쳤을 때쯤이면 채권 가격이 바닥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채권에 투자하면 또 채권에서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생길 거니까 덤으로 뭐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대표님께서 준비를 잘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뭐 이 정도, 뭐 815가 이 정도까지 수준이 좋아졌군요. 아니 원래 그랬더니까. 원래 그랬습니까? 저는 주식 컨텐츠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네. 원래 요 근래 한 7, 8개월 동안 주식에만 좀 집중했지. 예전에는 네. 채권 전문가들 아마 국내에서 유명한 분들은 한 3분 정도 모시고 네. 계속 시리즈로 했었죠. 지금 꼭 필요한 시점인 것 네. 같아요. 네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네. 저도 한번 관심 있게 같이 보겠습니다. 싫어요. 그럼 저는 그러면 다 알겠습니다. 주식에만 집중하세요. 야,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거 보여드리고 오늘 새벽에 그러면 이 페드와치의 변화가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보면 여러분들께서 확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어제 지금 보시면 1.50에서 1.75까지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확률이 90% 이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대로 움직였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달이죠. 7월 27일도 지금 보시면 2.25에서 2.50으로 거의 94%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어제 여기까지는 어제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75bp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놀라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75bp를 이미 기정사실하고 있으니까 무난하게 파월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어제까지 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이제 그 파리로 오기 전에 캡처를 한 부분인데 7월 달에 패드의 이제 타겟 레이트를 예상을 해 놓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2%에서 2.75 범위를 22% 정도로 보고 있고 2.25에서 3%까지 범위를 거의 78%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75bp는 다음 달에 무조건 인상하겠구나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미 그 시장에서는 선물 시장에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75bp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놀랄 일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고 이미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 상당히 어쨌든 공격적으로 오늘 그 28년 만에 아마 연준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니까 연방기금 선물 시장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있고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 이야기인데요. 유럽이 우리가 앞으로 또 모니터링 해야 될 이슈가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로화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연준의 FOMC 회의가 끝나고 달러가 뭐 좀 하락을 하고 뭐 이러면 유로화도 강세 움직임을 좀 보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유로화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이 통화가 앞쪽에 있으니까. 근데 오늘 새벽에 보시면 별로 유로화는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1.04 정도 수준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이렇게 별 다른 움직임이 없는데 지금 이거는 유로 ECB의 기준금리의 흐름이거든요. 계속 제로금리잖아, 그죠? 근데 그렇죠. 유럽도 다음 달에 이제 금리를 25bp 최소 인상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예전에 우리 남유럽 재정위기 기억나시죠? 피그스. 네, 피그스. 이 금리가 다음 달부터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그게 돌자마자 좀 재정이 힘든 나라들한테서 벌써 좀 부실한 이러한 조짐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먼저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 저는 대학생 때 이탈리아를 한번 갈 뻔하다가 이탈리아는 안 갔었는데요. 안 간 거면 뭐 굳이 얘기를.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갈 뻔 하다가 못 갔다 그러면 안 되지. 영국 갔다가 프랑스에 좀 머물다가 이탈리아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또 이탈리아는 좀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가보셨습니까? 왜요? 그 소매치기도 많고 또 약간 좀 그 범죄 약간 좀 관광객들 대상으로 좀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또 대학생 때 어릴 때니까 살짝 겁이 나서 저는 안 갔었는데 아무튼 이탈리아 쪽에서 지금 뭔가 노이즈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ECB의 금리 인상 임박했다는 이야기 나오니까 유럽 에 있는 국가들의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고 특히 이탈리아에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니까 오늘 사실 FOMC 회의보다
특이했던 것은 ECB에서 오늘 긴급 회의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금 금리 격차가 자꾸 벌어지니까. 네네. ECB에서 사실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아마 뭐 긴급 회의는 거의 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에 ECB에서 긴급 회의를 할 정도로 지금 뭔가 불안불안하다라는 거죠. 뭐냐? 부채가 많은 국가들의 지원책 마련을 할 것이다. 이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피그스, 네네. 아직까지 후유증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탈리아를 비롯한 그러한 나라들이 부채가 많은 나라들인데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갚아야 되는 규모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옛날에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유로화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이 뭐 한 28개 국가, 한 30개 국가 정도 되는데 각각 다 자기의 상황이 다 처한 나라가 다르죠. 북유럽이 다르고 남유럽이 다르고 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좀 잘 나간다면 조금 이렇게 베풀면 될 텐데 좀 아까운 거, 그잖아요. 베푸는 거는 네. 잘 나가지 않아도 네. 마음만 있다면 조금만 베풀면 되지. 그렇죠. 비율적으로. 맞네요. 그게 기부를 한다는 게 꼭 뭐 큰 금액을 기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부자들보다도 네. 어려운 사람들이 그 심정을 알고 네네. 더 이렇게 한다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어려운 가운데. 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님과 저는. 예. 근데 유로존에 유로 표시 어디 은근슬쩍 같이 한 다리를 조금 전에 네. 그 환경이 못해서 못한다 이렇게 했으면서.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부라는 부분에 저도 잘 죄송합니다. 안 제가 해봐가지고. 체크를 자꾸 해가지고. 네네네. 아무튼 유럽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내가 힘든 나라까지 그렇지. 도와줘야 되나? 이것 때문에 예전에 힘들었었잖아.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긴급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이거를 진화를 시키려고 좀 나섰지만 또 볼멘 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긴급 자산 매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재투자하고 유럽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빠르게 뭔가를 하자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또 진화가 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또 자꾸 체크해야 될 것만 늘어나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정도는 우리가 그 경제 상식 그리고 거시적인 어떤 글로벌 흐름을 이해하는 정도로만 해야지 네. 투자하는 데까지 신경 쓰는 거는 좀 뭐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닌데 혹시라도 이게 뭐 유로존에서 불협화음이 나타나서 얘네들의 금리가 폭등하고 재정이 흔들리면 이제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많이 익스포저가 있는 은행들이 또 약간 위기가 있다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은행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약간의 그런 시스템적인 위기 이야기까지 전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이 관련된 뉴스가 확대가 되는지 아니면 진화가 되는지 여부는 제가 대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체크를 계속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쁜이님 뭐 아마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네. 피그스가 어디냐, 뭘 가리키냐, 네. 좀 설명해 주시죠. 남유럽이죠. 그러니까 P가 포르투갈, 네. 그죠? 그다음에 이탈리아, 스페인, 뭐 이런 국가들이죠. 그다음 그리스. 그리스, 네, 맞습니다. 피그스니까 G가 들어가네요. 역시 또 어학연수 갔다 아니 이거는 어학연수 안 다녀도 알 수 있는 저는 거예요. 어학연수는 안 갔다 와서,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남유럽 쪽에 있고, 이들 국가들이 저는 이제, 안 가봤지만, 좀 게으른 약간, 혹시 그거는 표면 안 돼. 듣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은데, 좀 약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은, 그런 시민성이 있는 국가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무원분들도 대낮에도 거의 낮잠을 한 3시간씩 주무시고, 뭐 그리스 같은 나라. 시에스타라고 그러나? 낮잠 자기 스페인. 그래서 참 생산성이 안 나오는 그런 국가들이다 보니까 참 이번에도 이렇게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오니까 또 이제 부채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이슈가 있다 정도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캐치를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달러의 흐름이죠. 네. 달러 인덱스의 흐름인데 자, 105를 넘어섰던 달러 인덱스가 다행히 그래도 오늘 104.86 정도까지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캡처한 숫자는 104.86입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아까 살짝 강세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러가 약간이지만 어쨌든 약세 흐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의 흐름은 오늘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오늘 보합 흐름이 예상이 되죠.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적어도 보합 흐름이 예상되니까 외국인들의 매도의 규모 자체가 일단 오늘은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흐름이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 쪽에서는 계속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나왔고요. 오늘은 조금 살짝 쉬어가기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오늘 아침에 정강이 후강까지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정강 후약으로 오늘 뒷심이 없이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 한번 우리 달러 원 환율이 보합으로 유지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 자, 볼린저 상단부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부딪혀서 그저께는 음봉을 만들었고요. 어제는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는 어쨌든 지금 저항을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1290원 위에서는 윗꼬리 달고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아마 위안화와 달러 흐름을 예상을 했을 때 여전히 볼린저 밴드 상단은 넘어서지 못하고 조금 주춤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으니까 외국인들의 순매도도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주식 비중을 좀 더 태울까 아니면 아직까지 좀 기다릴까 현금을 좀 들고 있어야 되나라는 것을 참고할 때 보는 이 하이드 스프레드인데 전고점을 돌파할까봐 살짝 걱정을 했는데요. 전고점이 4.94 정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도 어제 4.90이었고요. 4.90에서 오늘 4.82로 고개를 살짝 안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키워드릴게요. 네, 이렇게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저도 판단이 잘 안 서네요. 네, 솔직하게 와 이거 하루 꺾인 걸 보고 주식 비중 더 태우자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이제 8.15로 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하루는 이게 하이드 스프레드도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적어도 추세적으로 꺾이는 것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주봉 보자 그러지 네네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꺾인 거 가지고 주간 단위로 꺾이지는 않을 거고 왜냐하면 지금 3일 연속 올라오다가 하루 꺾인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하이드가 꺾였구나. 그래서 금융시장이 어쨌든 FOMC가 끝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금 위기가 조금 주춤하긴 했다 정도까지만 참고하시고 이걸 가지고 오늘 뭐 주식 비중을 확 태우자 뭐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주식 비중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 포지션을 그냥 일단은 유지하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더 뭐 태우고 뭐 어디 가서 현금을 또 들고 와서 더 태우자 뭐 이런 전략까지는 아직은 아닌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은 론이 자꾸 저 스탁론 같은 거 이런 이자가 자꾸 올라가서 진짜 거의 7%대라면서요. 네네. 그렇죠. 네. 그 7% 한 달간 수익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예전에 기초하시는 분들. 네,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뭐 금리가 5% 이상을 넘어서면 시장에서 퍼 20배 이상을 그 인정해 주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뭐 5% 6% 점점 올라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그 부분은. 네,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당분간은 계속 아마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뭐 현장 이야기를 잠깐만 해드리면 저희 요즘 비대면 계좌 트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뭐 지점 가서 계좌 만드시는 분들은 잘 없으세요. 일단 편리하고 수수료도 싸고. 그렇죠. 네, 싸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케이스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저께인가요? 우리 코스피가 급락했다. 어제 말고 그 전날. 반대 매매 담보 부족으로 콜 하신 게 옆에 부서에서 1,500건 정도 콜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평소에는 얼마인데?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역대 가장 최고 피크가 한 1,600개 정도였. 거의 근처에 왔네요. 네, 그래서 거의 탑 5 안에 들어가는 담보 부족 콜을 하셨다라고 옆에 팀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변동성의 요인이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어제 크게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투식은 17에서 20으로 살짝 정도 뭐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뭐 투심은 큰 변화가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어제 이제 나스닥의 장중 흐름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강보합으로 끝난 2.50. 네, 갭으로 상승해서 쭉 유지가 되다가 오후 들어서 뭐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파월 의장의 하나하나 움직임 액션에 따라서 발언 하나에 따라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막 이렇게 요동치는 그러한 그림이 오늘 새벽에 나스닥 시장의 변동성이었고 75bp 인상한다고 했을 때는 불확실성 해소로 올랐다가 다음 달에도 75bp 올릴 거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훅 빠지다가 막 왔다 갔다 변동성이 참 큰 흐름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우리가 초록색 잔디밭으로 좀 내일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었는데 오늘 다행히 해외 증시 업종파는 테슬라를 중심으로 아마존, 빅테크, 그죠? 빅테크 관련주들 위주로 3%에서 5% 가깝게 대부분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이제 성장주들이 그러면 앞으로 계속 랠리가 나타날까? 아니면 좀 약간의 조금 최근에 좀 강세 흐름을 보였던 좀 가추주적인 그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이어갈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그다음에 인플레 압력이 완화가 되지 않는 구간이라면 이 성장주들 쪽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맞는 거 같고 여전히 롱텀 관점에서는 조금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없는 그런 가치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아직까지는 좀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좀 더욱더 상대적으로 또 수익률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FOMC 끝나고 오래간만에 금리 빠지고 이러니까 많이 빠졌던 성장주들이 올라왔지만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이들은 계속 주도주로 나타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환경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던 약간의 그런 종목들이 오늘은 좀 많이 튈 수는 있겠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없고 숫자도 나오는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그들 쪽으로 결국엔 시장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 그 반대 매매가 아침에 일단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어제 안 좋았으니까. 네. 근데 이게 두 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네. 한 번 더 나오면 네. 그게 진짜 찐바닥을 알려주는 그렇죠. 시그널이다. 네네. 근데 그 세 번째가 어저께 슈퍼게임이 배진환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그 배진환 대표는 그렇게 예상하더라고요. 이 금요일 날 그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이것으로 인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어떤 우리 출렁거리면서 그때 세 번째 반대 매매가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좀 상승으로 시장이 전환되지 않겠냐. 네네. 기대감을 갖더라고요. 네, 보통은 저도 어제 사실 오전에 좀 체크를 해봤거든요. 어제 오전에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주위에서도 이제 CFD 계좌 쓰시는 이제 좀 이제 부티크 하시는 분들 이제 우리 제 후배들도 있고 있는데 그게 이제 네. 중요한 거지. 네. 이런 사람이야. 주변에 부자들 많아. 근데 그게 자랑할 거리는 아니고 그들은 이미 근데 자랑하셨어 지금. 저는 사실 나는 뭐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미 제 후배들은 이미 큰 돈 벌고 나가서 자기들 사무실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여기 파리로 여기? 그러니까 파리로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아니라 참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한데 그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계좌가 다 틀리고 있어요 지금. 예. 오히려 내가 월급 받고 이렇게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건가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근데 걔네들이 지금 계좌가 많이 털렸더라고요.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너무 거기가 10배 8배 되다 보니까 레버리지 정말 많이 쓰네. 네네. 거기는 거의 조금만 하락해도 어쨌든 담보 부족이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연속으로 하락하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오전에 그 CFD 쪽에서 그 청산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청산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좀 더 나와야 좀 진바닥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제 나온 것들 이렇게 보니까 한 번만 더 나오면 나도 털릴 것 같다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또 반등을 들어주니까 여기에서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왔을 때가 아마 그때가 더 참지 못하고 그때 던졌을 때가 진바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한 1,500건 반대매매 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역사적인 콜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게 나온다면 진짜 그때가 진짜 한 번에 바닥.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다 아시겠지만 그러한 신용 담보 부족 매물을 한번 크게 죽이고 시장이 안타깝지만 그렇죠. 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티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은 바닥권이야. 이 조금만 버티고 조금만 내가 한번 참아보자. 네. 계속 돈을 어디선가 가져와서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 FOMC 회의까지만 기다려보자라고 아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량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지가 우리나라 시장 고유의 또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지금
계속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신용은 계속 늘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요게 깨지는 거를 이게 지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 변동성이 뭐 우리 개별 종목보다 뭐 그렇게 크지 않아 가지고 삼성전자 때문에 담보 부족이 얼마나 이제 만들어질지 그 부분은 저도 사실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자율 자체가 저희도 어제 저희 팀장 회의를 했는데 우리 저 신용담보 관련된 이자를 맡고 있는 팀이 있거든요. 최근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신용을 쓰시는 분들한테 이자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 자체가 올라가니까. 근데 그 전환을 통보를 해야 되는데 힘들지.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 시장에서 저희 최근에 이제 금리 조금 신용금리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면 조금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그 통보를 해야 되는 그 직원분들이 고충을 어제 팀장님이 저희 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리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상황에서 내가 수익을 잘 낼 수 있으면 모르지만 담보로 인해서 내가 내야 되는 이자가 더 큰 규모가 커지니까 진짜 선수들 아니시면 저는 내 자본으로 가시고 하시지 좀 빌려서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어제 김민수 대표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와이프론. 와이프한테 무릎을 꿇고라도 네. 와이프한테 빌려야 된다. 가족에서 한테. 이자 없이. 네네네. 슬픈가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주말에 재활용 잘 버려주시고 평소부터 이게 근데 김민수 대표님하고 저는 살짝 다른 게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 월급을 저희 와이프한테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서 그래. 네, 야, 제가 저는 제가 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예. 최악의 조건을 다 가지고 계셔. 조금 가부장적이 조금 옛날 경상도 좀 이상한데 왜 경상도를 그래요? 네. 일반화시키면 안 맞습니다. 된다니까. 우리 민 팀장님만 그런 걸로. 그래서 저는 꼰대 기질이 강한 걸로. 자유롭게 제가 뭐 자금을 쓰고 있어서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가족 안에서 잘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자, 자기는 자기가 직접 하고 다른 가족 우리 가족분들은 부인한테 다 맡기고. 저는 그래요. 사실 저희 와이프가 저랑 같은 회계학과 출신이거든요. 같은 학교 CC였습니다. 근데 제가 금융을 더 잘 아는데 왜 와이프한테 저는 제 돈을 줘야 되는 거지? 좀 그게 있어요. 좀 위험 발언이. 여기까지만. 나중에 그 사모님을 한번 따로 모시고 특집 방송을 한번 하는 걸로. 그런 기회는 굳이 안 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잘 어쨌든 가족 안에서 잘 이용을 하시고요. 금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자 담보 이자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나스닥 일봉의 에너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FOMC 회의 끝나고 75bp 금리 인상을 하면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양봉이 하나 나올 텐데 그 양봉이 이 갭을 메우는 양봉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갭을 메우지 못하고 여백을 만들고 윗꼬리 달면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 캔들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저는 오늘 2.5% 상승했지만 그냥 기술적 반등과 그냥 강보합 정도에 그냥 끝났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저항 하나 정도는 막았어야지만 하일드도 꺾였는데 에너지도 최소 저항을 넘어섰으니까 오늘 조금 강하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힘을 주고 싶지만 뭐 이런 몇 가지들이 제가 충족하는 기다렸던 시그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포지션만 그대로 좀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더 사지도 팔지도 말자. 네네네. 요 최소한의 저항 정도는 넘어서야지만 미국 시장의 좀 추세 반전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막혔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MACD 오실레이터도 여전히 이렇게 악화되는 모습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네네. 국내 흐름 이제 한번 볼 텐데요. 어제 이제 가장 특징적인 흐름이었다면 식품 음료 쪽, 식음료 쪽이 어제 외국인과 기관에 공통적인 순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기타 뭐 상사, 유틸리티,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이 이제 공통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사는 업종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도 식음료 쪽이 오래간만에 이제 포착이 되어서 제가 오늘은 식음료 위주로 좀 데이터를 가지고 왔으니까 다음 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료라고 하면 이제 제가 이제 내년도에
그나마 조금 가장 유망한 섹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고,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곡물 가격은 많이 올라갔는데 그 부분이 올해는 잡히기는 쉽지 않지만 만약에 내년도에 좀 안정을 찾는다면 대부분의 이제 제가 먹는 고추 참치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물가가 지금 식품 가격을 다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곡물 가격만 안정을 찾는다면 내년도에 원가는 많이 떨어질 것이고 그 대신에 음식료 회사들이 판매 가격은 안 낮출 거니까 그 마진이 확 늘어나니까 음식료 회사들의 이익이 내년에 많이 좋아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장기적인 그림이고요. 음식료 회사들의 최근의 단기 실적 추정치는 크게 상향 조정이 되지 않고 있고 그냥 약간 우상향하는 정도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어제 식품업력 쪽에 기관들이 매수 강도 상위로 들어온 종목들이 있으니 첫 번째가 신송홀딩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신송홀딩스는 여기 앞에도 신송빌딩이 있거든요. 아, 네네. 거기. 예. 아. 그 우리 증권거래소 맞은편에 신송빌딩이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신송 뭐 간장. 네네네. 제가 CM송 네, 해드렸는데 그런 간장 정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CJ 프레시웨이는 제가 리오퍼닝이 될 때 단체 급식 뭐 이런 것들이 풀릴 때 좋아지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짙은 색으로 하나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리온이죠. 오리온은 제가 좋아하는 뭐 초코파이라든지 오레오 뭐 이런 그 과자 종류 많이 하는 기업이죠. 네, 그래서 오리온이 어제 매수 강도 상위로 좀 들어온 모습이 저는 가장 특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 위주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밑에 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15일이 어제였습니다. 6월 15일 날 신규로 리포트가 나온 증권사가 무려 7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 방에 어제 하루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체크를 해보니까 5월달 실적이 어제 이제 발표가 되면서 증권사 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5월달 실적을 가지고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체크를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제 실적 6월 15일날 리포트 나오기 전에 보고서들은 대부분 2분기 영업이익의 밴드가 600억에서 한 700억 정도 밴드였습니다. 근데 어제 나온 보고서들의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의 밴드를 보시면 700억에서 900억 사이로 밴드가 레벨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 실적이 좋아지면서 다 영업이익 실적 추정치를 다 2분기를 다 올려잡은 거죠. 그래서 컨센서스는 758억으로 이렇게 올려갔고 어제 세게 부른 데는 930억대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리온은 2분기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얼마나 상향 조정됐는데 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 어제 올리기 전까지는 672억이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였고요. 어제 영업이익 추정치가 다 상향 조정되면서 750억으로 이렇게 올라섰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이렇게 상향 조정되고 있다. 자, 그러면 오리온의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퍼 밸류에이션은 지금 얼마 정도 수준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음식료 회사가 지금 보시면 한 11배 정도 수준이 기록을 했고요. 어제 종가로는 12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썩 비싼 수준이 아니라 지금 17년도 이후로 한 5년 정도의 제가 역사적인 그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왔는데 거의 역사적인 바닥권 수준에서 오리온의 퍼 밸류에이션은 움직이고 있다 정도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가 방금 그래프를 직접 가지고 온 것과 마찬가지의 코멘트가 좀 나와 있죠. 역사적인 하단 수준의 국내 음식료 업종 밸류 평균 정도 수준의 오리온의 밸류에이션이 위치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걱정했던 쪽이 어디였냐 하면 중국 쪽과 러시아 쪽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 여기에서 혹시나 조금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5월달 데이터를 딱 열어놓고 보니까 오히려 걱정한 것과 달리 성장이 잘 나오고 있는 거죠. 일부 국가들에서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래서 판가도 괜찮고 그 다음에 MS 점유율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좀 싸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어제 집중적으로 많이 쏟아졌다 정도로 오리온은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리온을 중심으로 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강하게 매수가 신통홀딩스도 많이 샀네요.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탑 20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일단은 하나마이크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반도체 외주 후공정의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IT 중소형주들 다 빠지면서 가격 조정 같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격 조정 받을 때 기관 투자가들은 상당히 강하게 지금 좀 받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번 주 들어서 거의 시총의 1% 가깝게 지금 받아내고 있거든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지난주 한 주 동안 시총의 1% 이상 물량을 이제 받은 종목들을 보여드리겠지만 아마 하나마이크론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SK 하이닉스 향으로 수주를 1조 원 이상 수주를 받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증설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 내년도에 숫자가 나올 게 거의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주가 빠지는 것을 기관 투자가들은 기회로 하나마이크론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아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네오이즈 한번 본 적 있죠? 네오이즈가 자산 가치, 뭐 현금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유가증권 부동산도 가지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자산 가치 대비하면 그렇게 비싼 게임주가 아니다라는 이야기했고, 분기에 한 100억 정도 내고 연간으로 한 400억 정도 체력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5천억이면 게임주 치고는 10배, 11배니까 비싸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그 종목 위주로도 좀 들어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관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중에 하나만 체크를 한다면 아비코 전자입니다. 아비코 전자가 이제 수동 부품 쪽을 파워 인덕터라든지 수동 부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는 DDR5 관련해서 이 매출 노출도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DDR5 관련 종목들도 당연히 뭐 IT 소부장 빠지면서 같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 아비코 전자 쪽으로는 또 기관들이 기회로 생각하고 물량을 좀 담는 그런 모습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DDR5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그동안 싹 사라졌거든. 네네. 원래는 계속 기대감 있다가 연기되었다가 기대감 있다가 인텔에서 계속 발표 연기를 하니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사파이어 레피지부터 시작해서 출시가 거의 확산됐고 산업에 계시는 분들 통해서 제가 업데이트를 받으니까 이미 초도 물량은 양산이 시작되고 있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동 부품 쪽에서는 아비코 전자, 그 다음에 제가 그 기판 쪽에서는 TLB가 DDR5 관련해서 노출도가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은 하반기 들어서는 저는 좀 다른 모습, 그 다음에 숫자도 좋은 그림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제품이 나오면 기존 제품보다는 판가가 높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평균 판매 단계가 올라가면 기업들 실적도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DDR5 관련주들은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하반기에 틈새로 계속 보셔야 된다. IT 관련주 중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모펀드 쪽에서는 어디를 집중적으로 한번 담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사모가 역시 아비코 전자. 네. 아비코 전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이제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는 종목 이제 M2I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사모펀드에서는 이 종목을 좀 담는 좀 특이한 모습이 나왔네요. 자, 근데 어제 참, 어제 우리 이 컨텐츠 엔터주 변동성이 어제 상당히 큰 하루였잖아요. 그죠? 그 BTS 뭐 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BTS 분들이 갑자기 단체 활동을 이제 잠정 중단하겠다라는 그 발표와 함께 엔터주들이 같이 이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상업펀드에서는 어제 SM을 오히려 좀 담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고,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제가 BHI는 관심 종목에 꼭 이렇게 등록해놓고 원전 관련주들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그 컨퍼런스 콜 결과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3,500억 매출액에 우리가 5% 정도 이익만 생각하면 제가 수학으로 어제 계산을 해드렸죠. 175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니까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한번 기회로서 잘 보실 필요가 있는 원전 관련주 중에 똘똘한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기금 쪽에서는 오리온을 담았네요. 오리온. 예. 조금 전에 공부했죠. 어제 7개 증권사에서 다 뭐 2분기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은 오리온을 담았고, 기판 쪽에서는 해성 DS라는 차량용 기판 쪽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해성 DS를 연기금에서는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SM은 동시에 같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네요. 그죠? 그래서 하이브 쪽 뭐 주가가 많이 이제 흔들렸는데 기타 다른 엔터주들은 주가 많이 빠질 때 조금 기관 투자들이 담는 이런 부분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관주 중에서 이제 투신인데요. 투신은 현대에너지솔루션, 이제 태양광 쪽에도 이제 최근에 주가 조정을 조금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들 이제 태양광 이야기 하니까 오히려 조금 올라갈 때 조금 챙기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뭐, 최근 시장이 안 좋아서도 그럴 수 있고, 차익 실현도 나왔을 수 있고,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 조정 받을 때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오히려 이렇게 또 투신들은 좀 더 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들 쪽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보시면 비덴트 쪽, 이 암호화폐 관련된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이 비덴트, 요즘 가장 센티가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쪽인데 여기를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BHI 이렇게 좀 들어오는 정도 뭐 체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대부분 다 뭐 개별 종목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짧게 매도 한쪽만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면 매도 한쪽을 보시면 RBW라는 종목이 좀 보이죠. 지난번에 제가 RBW는 이거 마마무의 소속사 엔터주로서 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제 소속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제 컴투스 쪽하고 이제 지분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좀 나오면서 어제 장중에 한 10% 가깝게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RBW가 앞으로 다양한 지금 행보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엔터주 중에서 시가총액이 2천억 미만의 가장 싼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어떻게 성장하는지 또 체크를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연기금 쪽에서는 오히려 YG엔터와 하이브를 동시에 가장 많이 좀 비중을 줄였네요. 가장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좀 뭐 아마 부족한 YG와 하이브 쪽으로 줄인 것 같고 실적이 가장 탄탄한 JYP 그다음에 베스파가 지금 뭐 그 미니 앨범이 지금 초대박이 나고 있거든요. SM의 베스파가, 에스파죠, 에스파. 그 걸그룹. 그래서 그쪽으로는 수급이 좀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두 개 쪽으로는 이렇게 매도가 좀 나온 게 좀 특징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투신 쪽은 흐름을 한번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 보시면 뭐 뉴라든지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엔터 미디어 관련주 쪽으로 A-스토리, 그렇죠? 네. 컨텐츠 미디어 업종으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부분 체크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짧게 제가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1분 정도 이렇게 마무리하면 어쨌든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에서 소비가 만약에 위축이 된다면 결국에는 경기를 어느 정도 좀 살리려면 투자, 생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기를 살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아마 캐파 증설이라든지 투자를 계속해서 활발하게 좀 하지 않을까 싶고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쪽으로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택의 3공장, 4공장 투자가 확대됐을 때 주목을 해야 되는 반도체 소부장, 장비 쪽을 보시면 이 관련 종목이 있습니다. 에칭, 그러니까 식각 쪽에서는 솔브레인과 링 쪽을 하고 있는 TCK, 그 다음에 가스 쪽을 하고 있는 원익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수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EUV 공정을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동진 세미캠, 그 다음에 원자층 이렇게 현미경을 사용하는 파크 시스템, 그 다음에 EUV가 하면 ALD로 원자층 증착을 동시에 같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진테크까지 이렇게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됐을 때는 수혜주 키움증권의 리포트가 나온 게 있으니까요. 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제가 만들어 온 게 있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터스. 네, 요즘 하나의 테마가 무상증자 테마입니다. 요새 그냥 기본 5배, 8배.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원준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과거에 제가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서 무상증자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이슈가 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가 그렇게 크게 기업 가치 달라지는 건 그렇죠.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근데 최근에 워낙 뭐 이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 무상증자 가지고 이슈를 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스타트를 이 노터스가 끊었거든요. 예, 한번 보시면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저도 후배처럼 그만두고 던지고 제가 나갈 수 있었는데 아마도 그런 상상들 최근에도 거의 10,000원대 미만에서 40,000원까지 4배가 올랐고요. 사실 뭐 5월달부터 오른 거 시작하면 뭐 10배가 올랐죠. 네, 뭐 하여튼 그 무상증자 이벤트를 가장 먼저 만든 게 노터스인데 공구 음원이 그 후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약간 이렇게 풍채가 크신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옷을 파는 그런 여성분들 그 부분 하는 거거든요, 이 회사가. 근데 무상증자 이슈 나오면서 지금 어제 점상한가 같습니다. 요즘 장에서 점상한가 대단하죠, 그죠? 상한가 그렇죠. 이틀 연속. 또 하나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준도 뭐 최근에 전고점 이렇게 뚫어버리는 무상증자 이슈 나오면서 그래서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리스트를 제가 한번 뽑아서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건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후보군들을 제가 뽑은 거니까 스크린 캡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상증자 가능성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냐면요. 자본금 대비해서 이제 자본 총계 보통 공식을 유보율이라는 것을 많이 쓰시거든요.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 총계라는 것을 이렇게 나누면 이거를 보통 유보율이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을 벌어서 얼마나 많이 쌓아뒀는지 그게 유보율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유보율이 크면 클수록 그다음에 자본금이 100억 밑으로 자본금이 낮으면 낮을수록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자본 총계 안에서도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자본금을 나눠서 요거 계산을 다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원준도 이번에 했었죠. 그 뒤에 보시면 공구먼도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일단 자본금 대비해서 좀 자본 유보율이 좀 높은 그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 밑에 있는 기업들도 리스트가 많은데 너무 뭐 리스트가 많은 거 다 가져올 수 없어서 일단은 제가 10,000 이상으로만 해서 잘라서 가지고 온 거니까. 네네네. 자본금 대비 10,000배. 네네네. 만배? 만이지. 예, 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보율이니까 퍼센트거든요. 10,000%. 네, 이상으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니까 요거 뭐 그 휴대폰으로 스크린 캡처해 놓으시고 참고 사항으로 요거는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업들이 그래서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있는지 무조건 이들이 한다는 최근에 조선선제도 어제 이야기 나오면서 이거 어제 주가 뭐 상한가 가까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롯데는 일단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시장을 또 재밌게 한번 또 보는 요즘 테마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우리 그 파이로 모니터 가족분들은 뭐 원준이 됐든 공구먼이 됐든 그다음에 노토스가 됐든 네. 이거는 기업 가치의 본질하고는 네, 상관이 네, 없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급 이슈 모멘텀이기 때문에 다시 이 테마가 끝나면 원위치 가격으로 네, 올 수 네, 있다는 네, 거, 네, 위험성이 맞습니다. 있다는 네. 거를 감안하시고 왜냐면 공구먼이 됐든 뭐 노토스 뭐 이런 데 그냥 자꾸 들어가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가지고 네네네. 진짜 뭐 실적이 수반돼서 성장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이벤트대로 움직였으면 다시 원위치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정말 들어가실 때는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르게 내가 마이너스가 난다 할 때는 손절 확실하게 지킬 각오나 이 자신이 없으면 네네. 안 들어가시. 몇 프로 먹으려다가 네. 몇십 프로 물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시장에 하나의 또 테마가 있구나 정도만 또 알고 그냥 패스하시는 것도 좋죠. 네. 네. 아이고 뭐 또 한번 의심하고 의심하자 시장을. 네네. 우리 민 팀장님이 아니라 네네. 이 시장의 모멘텀을 받아서 급등하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의심하자. 네. 요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